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주말 회담이 불발된 뒤 이란 협상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자는 단계적 타결안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중계 기자. 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주말 회담이 무산되면서 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란이 새로운 협상 제안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금까지 회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자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를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협상은 추후에 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타결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SNS에 올린 글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이 많이 제안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핵 협상을 뒤로 미루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란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제안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악시오스 보도의 초점이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졸파가리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악시오스가 이란의 핵 문제는 논의 불가 입장을 새로운 제안으로 미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서한은 이란의 레드라인이라며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법적 체제 문제도 서한에 담겼다고 전해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전달되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의 방송 출연하면 보시죠. و همیشه خط قرمز ما این بوده که غنیسازی باید به عنوان یک واقعیت چون ما معتقدیم غنیسازی همونطور که امام شهید هم فرمودن 네, 한편 이란의 협상 대표단인 아라그치 장관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밤사이 이곳 파키스탄에서 마지막 순방지인 러시아로 향한 아라그치 장관은 오전에 상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 이어 푸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이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도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건 두 나라 사이에 핵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입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 진전을 볼 수 없었다며 주말 회담 불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باعث شد که مذاکرات دور قبلی علیرغم پیشرفت‌هایی که صورت گرفته بود ولی نتونه به اهداف خودش برسه زیاده‌خواهی‌هایی که انجام دادن و رویکردهای غلطی که اتخاذ کردن 한편 이곳 파키스탄은 주말 회담이 불발된 뒤 도로 통제를 해제하고 회담장으로 쓰려던 호텔도 일반 숙박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이 열리긴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봉쇄 조치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사흘이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유전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유정을 한번 뚫으면 원유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걸 바로 저장시설에 보관한 뒤 다시 유조선에 싣고 수출합니다. 그런데 수출길이 막혀 저장시설이 한계에 다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정에서 기름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부 압력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이란은 폭발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터지면 석유 산업 재건은 힘들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원유 수출 항만에서 추가로 46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해 며칠 더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한계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저장 공간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유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중단하면 이후 다시 가동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장기적으로 유정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석유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놓고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배럴당 $100를 넘은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이란이 앞서 납포했던 화물선 2척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지난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했던 화물선 MSC 프란체스카호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정박해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르스 통신은 혁명수비대가 납포했던 또 다른 화물선 에파미노다스호의 내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란 언론이 납포한 선박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한 건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역봉쇄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통제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용의자가 기독교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트럼프 대통령 살해를 계획했음을 암시한 가운데 경호부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 이튿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격 사건을 종교적 증오에 의한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남긴 성명서와 초기 수사를 근거로 용의자가 오랫동안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며 증오를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He had a lot of hatred in his heart for quite a while. And he just, I don't know, it was a religious thing. It was strongly anti-Christian.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트럼프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암살 목표가 될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장관 대행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초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다만 용의자가 남긴 성명에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며 범행을 정당화한 정황도 있어 동기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만찬장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무기를 들고 호텔 내부 경호구역까지 진입하면서 경호 실패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보안 검색은 만찬장 입장객들에게만 진행돼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So I don't know why they couldn't have had screening as you enter into the hotel as well. 용의자 역시 만약 자신이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의 정당함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종전협상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고 보수층 결집을 촉발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란 전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건 직후 X 등 소셜미디어에 조작된 사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 건 이상 급증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여론조사 지지율 반등이나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덮기 위해 이 사건이 기획됐다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근거로 용의자가 특정 국가와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사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종전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에 뭐 핵 협상은 좀 나중에 이어가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 저희도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딱 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단 먼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풀어보겠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 미국의 이란에 대한 봉쇄가 상당히 지금 이란에게 뼈아프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불부터 먼저 끄자. 그리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협상에 대해서는 말은 아직까지 우리 내부에서도 이란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호르무즈부터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받을지 의문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 계약이나 협상을 할 때 갑과 을의 관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갑의 입장에서 회담이나 또는 협상의 의제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란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정한 의제에 미국이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전쟁 시작할 때부터 물론 이제 전쟁의 목적이기도 했지만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지 말자 그러고 호르무즈 해협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결국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 이란도 봉쇄를 풀고 미국도 역봉쇄를 풀었을 때 남는 것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미국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봉쇄 조치를 하는 게 나중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만약 풀어주게 된다면 나중에 미국이 좀 협상할 때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이어가야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자 그래야만 이란 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원유 수출이 사실상 거의 봉쇄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거를 먼저 풀어주고 아니면 동시에 지금 풀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봉쇄를 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이거부터 먼저 풀자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럼 풀어주고 나서 핵협상을 한다는 건데 핵협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봉쇄를 다 푼 다음에 핵협상을 하는 거랑 계속해서 봉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핵협상을 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풀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의 그 강경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좀 장악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협상 자체가 좀 뒤로 밀리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관측하시기로는 미국이 좀 받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 협상 자체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과 미군의 역봉쇄를 먼저 풀린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선후의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다라면 동시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미군의 역봉쇄를 풀면서 동시에 핵에 관한 것도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될 수 있겠지만 선후의 순서로서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완전히 그 통행을 만들어 놓고 우라늄 농축이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해 보자. 근데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란이 그 협상에 응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그 협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통, 뭐 이란도 봉쇄를 풀고 미군도 역봉쇄를 풀고 그다음에 동시에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자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뭐 우라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내부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도 했거든요. 네.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이란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내부에 이제 강경파, 온건파가 이제 강하게 마찰을 빚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핵 문제를 올리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 좀 반발이 있고 이렇게 이견이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소식통들을 보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일단 뭐 사임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란 측 얘기를 들어보면 해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임당했다. 그러면 뭐 혁명 수비도 쪽이나 아니면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해임했다는 얘기인데 해임당한 이유가 1차 휴전 협상에서 핵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었는데 핵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근거를 들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란 측에서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일맥상통합니다. 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절대 미국과 논의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는데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어쨌든 자기 정권으로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지금 결국 해임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어쨌든 핵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 그거는 정권을 최고 지도자나 혁명수비도 쪽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협상단은 니네 마음대로는 절대 우리가 권한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락지 외무장관이 하는 얘기는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핵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풀겠습니다라는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진짜 이 지금 어찌 보면 이란 내에 있는 지금 혁명수비대 사령관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지도부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이게 뭐 최고 지도자가 살아 있다면 카리스마가 있다면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사령관이 몇 명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어떤 의견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협상을 좀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이거는 불가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란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면 그 한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 27일 그 안보와 외교와 관련해서 백악관 최고 참모들과 이제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란의 어떤 역제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겠죠. 네,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는 걸 발표를 하고 취소하자마자 이란 측으로부터 더 좋은 새로운 제안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제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전쟁이 거의 뭐 2달을 거의 꽉 채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뭐 외교안보 국방 관계되는 그 관계들하고 논의하게 될 텐데요. 뭐 문제는 이란이 전혀 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담을 뭐 하건 어쨌건 뭐 생각이 정리돼야 되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것을 압박하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란 내부에서 어떤 단일한 의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쉽사리 협의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뭐 휴전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강경책을 다시 밀어붙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마 좀 뭐 미합참이나 이런 데하고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이 새로운 제안 전달 보도에 대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란의 핵 문제 논의 불가를 새로운 제안으로 미화시킨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란 내에서 뭐 통일된 아니나 의견 일치가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리가 돼야만 협상이 되려면 내부에서 좀 이게 의견 일치가 나와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의견차가 있더라도 협상파, 강경파 의견차가 있으면 본인이 결정해서 밀고 나갔었는데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지금 부상당했고
사실상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의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결정하고 사실상 모스타바 이름으로 계속 명령을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을 뒤집어 보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급진적으로 협상이 진전되고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는 이제는 혁명수비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스타바가 살아있다는데 그러면 빨리 모습을 보여달라. 근데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혁명수비대가 다 져야 돼요. 그러면 이미 이 코마 상태이거나 아니면 의식불명인 사람을 왜 그러면 혁명수비대 최고 지도자를 뽑았냐. 그럼 당신들이 그럼 모든 뒤에서 그러면 최고 지도자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책 결정을 하고 이름으로 지침을 내린 거냐.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협상 자체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면 본인들의 지금 권력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돼 버리면 결국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팽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혁명수비대 사령관 상황을 느리게 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할 때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 결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저쪽 이란 쪽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 저는 그게 거의 사실상 맞지 않냐. 그렇다면 이란 내부에서 지금 누가 결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애초에 그 최고 지도자 선출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최고 지도자는 88명의 최고 지도자 전문가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만나지 못하고 줌으로 선출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선출 과정에서도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모주따바가 잘 아는 인물이고 지금까지 자기들과 계속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인물이 모주따바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모주따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저 지금 파키스탄 정부는 협상장 주변을 일주일 넘게 봉쇄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뭐 이 뜻은 파키스탄에서 당분간은 종전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호텔에도 새롭게 이제 뭐 손님들을 받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당분간은 그 호텔을 회담장으로 쓸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전화해라. 이거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전달받고 이런 협상의 내용 그런 방식도 있지만 필요할 때면은 전화를 통화하면 된다. 굳이 사람들을 18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길을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비행기 타고 갈 일이 가능성이 거의 좀 금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란이 실질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입장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좀 멀어 보이고요. 네. 당분간은 뭐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적인 뭐 의사소통 또는 전화를 통한 소통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치권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죠.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찌감치 다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선거의 보수 정당 출신이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또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경기 안산갑 이 재선거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다는 소식도 같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역 3곳의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후보자를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낙점이 됐고요. 그리고 관심이 모였던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는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리고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경기 안산갑 재선거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24일 그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방문을 하면서 네. 협상 기대감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 핵무기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이견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좀 좌절된 상황이다. 근데 이게 언제 재개될 수 있다. 뭐 이런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보겠다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 제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경제 압박력, 즉 이란의 경제를 옥죄이면서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는 방식, 그걸 계속 이어갈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인데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호르무즈 앱을 일단 푸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 경제 옥죄기를 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 유야무야 시간을 가잖아요. 이거를 일주일, 2주일, 3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는 그러면 경제 옥죄기도 안 된다. 대화도 안 된다.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남은 카드는 무력 수단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전쟁 재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쟁 재개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략 자산은 계속 배치되고 있고 얼마든지 지금 추가적인 전쟁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 재개를 카드를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는 이제 무력 재개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란이 뭐 핵 문제를 지금 뒤로 미루려고 하고 미국은 이걸 좀 정해 와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중재국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지금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화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의 같은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그 첫 번째 발걸음부터 서로 너무 엇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내보냈거든요. 뭐 봉쇄도 있고 뭐 군사적인 압도적인 공격도 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이제 먹히지가 않았고 그럼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요즘 이제 헥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나토 국가들한테 그 시간 낭비하는 회의만 하지 말고 좀 행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그 개방하고 이런 뭐 화물선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나토 국가들이 뭐 40개 국가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뭐 다국 조건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구성이 돼서 나토 측이 진짜 그 뭐 군함을 보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게 현재는 없는 상태라서 사실 굉장히 좀 뭐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떠나서 이제 오만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다시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문희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을 또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극비리, 비밀리에 이렇게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물밑에서 중재국과 함께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뭐 일단 오만 가기 전에 아마 답변을 미국 쪽에 줬을 수도 있고요. 그걸 파키스탄 측에서 받아서 미국 쪽에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럼 오만 갔다 돌아오면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들어오면서 이쪽에 미국에서 준 답변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27일 오늘 다시 백악관 안보 보좌관들과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마 이란이 제시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물밑에서 대화는 되고 있겠죠. 특히 파키스탄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러시아로 가긴 하는데 결국 이란이 제시한 이 제안은요 이전보다 더 나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앞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이 봉쇄만 풀면 핵과 관련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봉쇄를 풀어도 핵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더 나쁜 제안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제안을 받을 유일한 근거는 유일한 하나의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거를 하되 동시에 핵과 관련해서도 언제쯤 정확한 날짜를
잡아서 핵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확언을 해줘야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풀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사실상 핵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합시다. 근데 날짜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미국 쪽에서 받기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뭐 지도부와도 만나고 있고 푸틴 대통령과도 이제 만날 예정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파키스탄을 왔다가 오만을 갔다가 이제 러시아를 갔는데 이게 너무 누가 보더라도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오만을 가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는데 이란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 통항 질서를 새로 만들자 뭐 이런 걸 테고 러시아는 이번에 방문해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비난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이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는 게 첫 번째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 때 샤헤드 136 같은 이런 드론들을 이란이 대부분 러시아로 보내줬고 러시아가 전쟁 때 그것을 굉장히 작전적으로 훌륭하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현재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로부터 어떤 군사적 지원들 이런 거를 좀 받으려는 것이 있고 특히 이란이 약한 것이 어떤 공중 정찰, 위성을 통한 감시가 매우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그 비행장에 뭐 미국의 항공기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란은 자체 그런 수단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정보를 러시아가 제공해 준다라면 이란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그런 미국의 시설들이나 뭐 장비들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협력 차원에서 이번에 방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을 18시간이나 걸리는 파키스탄에 보낼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녹취를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y're leaving, and by the time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There is a telephone.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메시지인데 뭐 협상과 관련해서 전화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네. 예. 이게 무슨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할 말이 있다면 직접 전화하라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뭐 대면 협상 자체는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대면 협상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하고 싶었는데 일단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보낼 준비가 돼 있다. 쿠시너와 위트코프를 보낼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라그치가 만나기 싫다 그랬어요. 갈 때부터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화해란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급하지 않다. 우리가 키를 쥐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 필요하면 니네 진짜 급하면 다급하면 전화해. 싫으면 말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으니까 니네가 필요하면 전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느긋하지는 않겠죠. 뭐 유가가 계속 고공하고 있고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여론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니네가 더 힘든 시간이야. 계속해서 우리는 경제적 압박할 거고 유정도 막힐 거고 유류 저장고도 꽉 차게 될 테니까 한번 버텨봐. 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비해서는 뭐 비교적 느긋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좀 장기전으로도 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모두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단을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취소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좀 그 망신스러운 상황이죠. 내가 대표단을 보내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걸 취소한다라는 것은 뭔가 현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좀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선의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당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약간의 자신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불리하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미국의 증시가 망하고 뭐 고용 지수나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거든요. 뭐 증시는 오히려 연일 그냥 뭐 지수가 더 높아지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더 버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나서지 않고 이란 측에다가 필요하면 전화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흘 뒤면은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줄거나 이 생산망 자체에도 큰 손실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관련된 문제도 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서는 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리바프가 뭐 메모가 나왔죠. 갈리바프 메모를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송유관 즉 그 사우디가 아니면 UAE가 호르무즈 해협 말고 육로를 원유 수송로를 통해서 좀 홍해 쪽으로 해서 수출하는 얀부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푸자이라 항구 쪽으로 수출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공격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벨 만데브 BEM이라고 써 있습니다. 메모에 바벨 만데브 해협 즉 홍해를 막아서 또한 홍해로 지나는 또 원유나 이런 또 공급망에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최악의 경우 당연히 뭐 이란 쪽에서는 홍해 봉쇄 카드도 쓸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만약에 다시 한번 전쟁을 제기한다면 저는 이란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후티가 거기에 화답할 거고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카드를 계속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갈리바프가 이런 메모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렸던 만찬 행사장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총격범이 이란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냥 본인의 어떤 그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란과의 가능성을 언급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부인했죠. 네. 아마 부인했던 이유는 이란을 언급하는 순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그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란과 관계되는 사람이 그 백악관 주간에 그런 그 저녁 만찬 자리까지 와서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왔다라고 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단지 그 개인이 어떤 종교적 문제 뭐 그런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란과의 가능성은 아예 끊어놓고 대신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2024년에도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네. 이렇게 암살 같은 거와도 본인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미국을 마가로서 끌어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일종의 자기 자랑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굳이 이란을 거기에 연결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만찬 총격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 추락이 요즘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체 어떤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또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위복으로 아마 이 사건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것이고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암살을 이용해서 자신을 이제 위협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는 이 정책을 나는 이런 위협과 암살 위협에도 끝까지 꿋꿋이 나를 밀고 나갈 것이다 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음모론도 좀 퍼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작극이다라는 건데 이란에서도 좀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작극을 꾸몄다고 하면 가장 좋아할 그 대상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가짜 뉴스, 뭐 가짜 SNS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쉽게 빠지기 쉽고 또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론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날 저녁에 행사장 모습을 영상으로 다 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수많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기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을 조작하거나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거는 가짜 뉴스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미수 사건이 이제 세 번째인데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귀 위쪽을 관통하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에도 뭐 이렇게 주먹을 네. 치켜 올려드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냈는데 이번에도 지금 사실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찬성하는 지지자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그다음에 외교 정책이나 국내 정책에 사실 미국의 양분이 많이 돼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치는 이민자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진보적인 미국에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폭력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막으려 한다는 것,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죠. 내가 비록 미국 사람 전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미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반대 의사는 얼마든지 나는 수용을 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 결국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나의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좀 나온다면 기존에 있는 거 잘 못했잖아요. 좀 반대파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입장을 바꿔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는 다 우리 미국 국민으로 보고 같이 가고 싶다, 함께 가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 국민 전부를 다 같이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측의 이제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휴전 합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 뭐 양측의 휴전 3주간의 연장한 거를 파기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군사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쪽이 먼저 어겼느냐, 이스라엘이 먼저 어겼느냐, 아니면 레바논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했냐, 요거는 약간 좀 뭐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좀 서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느 쪽이 어겼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그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헤즈볼라가 어쨌건 그 전쟁과 공격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은 존중하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바논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해온다면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응하는 식의 뭐 반격 이 정도의 어떤 그 전투 행위는 3주간 휴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만약에 진짜 악화가 돼서 휴전이 깨진다면 휴전 깨지는 것 자체가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휴전 협상,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측은 사실 휴전을 합의한 이후에는 전면전만큼은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를 향한 적극적인 공격을 이제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이란 휴전에도 결국에는 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진행 중에 만약 이렇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이란 쪽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죠.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없는 상황에선 사실상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더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외교적 압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되겠지만 만약 이게 계속해서
확전된다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아마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 엄유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배치하는 등 경기도 세 곳의 전략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공천을 요구해왔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된 민주당 공천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6월 재보궐선거 경기 지역 세 곳의 전략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남갑이 1200표 차 초박빙 승부처였던 만큼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 후사를 실천한 이 전 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삼선 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국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등 법여권 인사가 먼저 출사표를 던져 다자구도가 형성된 평택을엔 김용남 전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에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김 전 의원은 과거 조국 저격수로 불린 이력이 있는 만큼 법여권 사이 양보 없는 승부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산갑 재선거 후보로는 청와대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역임한 김남국 당 대변인이 낙점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과거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의원직을 역임한 만큼 실전 투입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당 지도부는 하지만 경기 지역 공천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김 전 부원장이 검찰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긴 하지만 당은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70명 안팎에 이르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김 전 부원장 전략 공천을 주장해온 터라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을 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근의 수급자 가구 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한 복지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현장을 찾은 주민들로 붐빕니다. 55만 원 들어있어요. 내일부터 쓰시고 8월 말일까지 안 쓰면 소멸돼요.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고 5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요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에 도움은 되겠죠. 먹거리나 물이나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어머님한테도 좀 쓰고 도움은 되겠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고 이용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중동 전쟁 사태로 해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정부는 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석유 제품에 대한 공급 상한선을 한 달째 동결한 가운데 전국 기름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0.3원 오른 2,008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평균 가격은 2,002.1원으로 어제보다 0.4원이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서울 지역의 기름값은 최고 가격 동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쟁 여파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절단용 에틸렌 공급이 줄어 조선소 가동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조선소 지주회사는 계열사를 통해 에틸렌을 확보하고 협력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깨 호황으로 다시 전성기가 찾아온 울산의 조선소입니다. 대형 선박 수주가 이어지면서 배를 만드는 도크는 가득 찼고 현장은 분주합니다. 하지만 속사정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가공할 때 꼭 필요한 에틸렌 공급 차질 우려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나프타를 고온에서 분해해 생산하는데 이란 전쟁 영향으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줄면서 공급이 급감한 겁니다. 결국 선박 건조 기간이 늘어나고 인도가 지연되면서 조선업 전체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성능과 안전성 및 비용의 균형이 굉장히 좋은 연료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틸렌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절단 및 블록 제작 공정이 지연되어서 선박 납기와 원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자 조선소 지주회사는 정유화 석유화학 계열사를 통해 에틸렌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리 확보한 에틸렌 2,000톤을 필요한 협력사와 중소조선사에 공급해 조업 차질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선박 외장을 칠하는 페인트 핵심 원료도 확보해 선박 인도에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주사를 통해 핵심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협력사 생산을 안정시키고 선박 건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선업체가 고육지책으로 에틸렌 수급 문제를 직접 풀고 있지만 원유 수입이 재개되지 않으면 공급난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 전쟁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붕괴가 석유화학을 넘어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불발에도 코스피가 장중에 3% 가까이 올라 사상 처음 6,65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6,530선에서 출발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650선 돌파 후 6,61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8% 오른 1,210선에서 출발해 2% 가까이 오른 1,2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고 충청도는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강원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30mm로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7도, 광주 18도, 대구 2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고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인근 총격 사건 용의자가 기독교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트럼프 대통령 살해를 계획했음을 암시한 가운데 경호부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 이튿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격 사건을 종교적 증오에 의한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남긴 성명서와 초기 수사를 근거로 용의자가 오랫동안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며 증오를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He had a lot of hatred in his heart for quite a while, and he just, I don't know, it was a religious thing. It was strongly anti-Christian.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트럼프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암살 목표가 될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장관 대행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초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다만 용의자가 남긴 성명에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며 범행을 정당화한 정황도 있어 동기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만찬장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무기를 들고 호텔 내부 경호구역까지 진입하면서 경호 실패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보안 검색은 만찬장 입장객들에게만 진행돼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So I don't know why they couldn't have had screening as you enter into the hotel as well. 용의자 역시 만약 자신이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의 정당함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종전협상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고 보수층 결집을 촉발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란 전쟁이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백악관 만찬장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이 진보 사회운동단체 와이드 어웨이크의 회원이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와이드 어웨이크는 2020년에 출범한 예술가 중심의 사회운동단체로 과거 링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한 공화당 청년 정치단체 이름을 계승했는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등 전국적인 시민행동을 추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앨런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와이드 어웨이크와의 관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샐러드를 즐긴 남성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 영상을 보면 연예 스포츠 에이전시인 CCA 소속 마이클 글랜츠 수석 에이전트는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린 뒤 주변 사람들이 황급하게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길 때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무장한 요원들이 돌아다니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치즈 샐러드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는데 소셜미디어에는 글랜츠의 태어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샐러드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초호화 대형 연회장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다가 논란 속에 일단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이 바로 이 연회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공사 반대 단체의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 벌어진 총격에 급히 몸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 위급 상황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백악관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빨리 지어도 모자란다. 곧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법무부가 법원에서 발목 잡힌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공사 중단 소송을 낸 국가역사보존협회 변호인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서한에서 전날 대통령 참석 만찬장 암살 시도를 언급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외부 시설에서 여는 건 중대한 보안 위험을 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귀 단체의 소송은 대통령과 가족, 참모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이 소송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가처분 해제와 사건 기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동관을 기습 철거하고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Right there you see all the trucks. They've just started construction of the new ballroom for the White House, which is something they've been trying to get, as you know, for about 150 years. 수용 인원이 200여 명에 그쳐 다양한 행사에 제약이 있던 동관을 허물고 1000명을 들일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 이에 백악관이 역사유산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역사보존협회가 공사 중단 요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회 승인 없인 백악관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항고했고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연회장 신축 설계안을 승인했지만 건설 공사가 계속될진 불투명합니다. 특히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행정부 로비 수단이라는 대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이클 맥콜 공화당 하원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당시 행사장에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승계 서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만약 폭발물이 터졌다면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 의장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과 하원 의장, 상원 임시의장 순으로 권한이 승계됩니다. 지난주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열리지 못한 가운데 이란이 앞서 납포했던 화물선 두 척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해협 봉쇄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네, 지난주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했던 화물선의 추가 영상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납포한 화물선이 호르무즈에 묶여있는 동영상을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지난 2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했던 화물선 MSC 프란체스카호가 정박해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라고만 소개했는데 이 바다에 멈춰 있는 프란체스카호를 향해 손을 흔드는 취재진의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유지되고 있으며 이 납포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이스라엘 정권의 소유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취재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ایران پرچم مقدس ایران بر روی کشتی صهیونیستی اسرائیلی به اهتزاز در اومده توسط خدمه. 이 통신은 또 이 혁명 수비대가 납포했던 다른 화물선 에파미 논다스호의 내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기자가 보트를 타고 이 화물선에 접근한 뒤 직접 내부 조타실에 들어가서 취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이 납포 선박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역봉쇄를 놓고 이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제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파르스 통신의 리포트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m inside the vessel Epaminondas that was just seized by the IRGC for violating the maritime regulations, the new maritime regulations set by the Istanbul Public Tribunal.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다라는 이 선전 목적이 더 커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강경한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어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더 강력하게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정부의 외교 협상과는 별개로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휴가를 선전하면서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상선을 아라비아해에서 요격해서 이란으로 복귀시켰다고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선박 37척이 이 지역에서 뱃머리를 돌렸다고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오늘 또 게시글을 올려서 이 방향을 바꾼 선박이 한 척 늘어서 이 38척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봉쇄와 역봉쇄의 압박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전을 양국 모두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공습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큰 상황이라고요. 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 등을 이어가면서 이 휴전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효 이후만 놓고 보면 하루 사망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지난 16일 휴전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최소 36명이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군과 또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로 휴전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 공격을 제기하고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이스라엘 레바논 3주 휴전 발표도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말 협상이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대면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러 종전 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한 뒤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협상단의 파키스탄 파견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젠 전화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전화를 기다리며 대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말 협상이 취소된 직후 이란이 훨씬 더 나은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핵 문제가 쟁점임을 시사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오만 방문을 마친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 대한 새로운 체제와 전쟁 피해 배상금, 재침략 방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종전 협상과 핵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카타르와 잇따라 통화했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아랍에미리트와 접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로 넘어간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 정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져 왔던 협상장 주변의 봉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는 현지 시간 27일 협상장에 있는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과 정부 기관 밀집 지역인 레드존의 교통 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삼엄했던 통제 조치를 해제하면서 지난 21일로 예상됐던 2차 종전회담은 물론 지난 주말 기대됐던 추가 협상까지 당분간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가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하면서 숨을 고르는 사이 이란은 식량 비축에 나서는 등 최악의 고립 상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긴급 경제회의를 소집해 전시 식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적립해둔 국가개발기금에서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쌀과 설탕 등 필수 식자재를 사들여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길이 막히면서 이란 물가는 최대 70%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식량난이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민중 봉기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장기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most importantly, the kind of change that the Iranians would want to see is Iran coming out of isolation, and there are some signs of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지만 더 가혹한 역봉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납포하거나 회항시키며 하루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이란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Ultimately, it'll be that balance between how much do the Iranians still have to hurt others and how much can the Americans forestall that will decide more or less the outcome of this war.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에 아이언 돔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방공망을 외국에 배치한 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전쟁이 지금 상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이란의 버티기와 미국의 고사 전략이 맞물리며 이란 전쟁은 이제 고통스러운 교착이 일상화된 저강도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 MBC 방송은 현지 시각 26일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 복구 비용이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시설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공군 기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 등으로 활주로와 지휘본부 등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첨단 레이더와 위성 통신 인프라까지 광범위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11년 연속 증가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발간한 2025 세계 군사지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쏟아부은 군비는 2조 8,870억 달러, 우리 돈 약 4,25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5%로 전년보다 2.4%보다 증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불확실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레바논을 연일 공습해 민간인 사망자와 피난민이 속출했습니다. 이란에 이어서 헤즈볼라로 전쟁을 키우며 강공으로 일궈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월 총선에서 야권의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로 도로가 북새통입니다. 온갖 살림에 매트리스까지 싣고 탈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공격에 앞서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마을을 비우라고 경고한 겁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습에 숨진 이들을 묻어주고 있습니다. 이란을 돕는다며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헤즈볼라 대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نحن فداء المكون بيين على الخط على النهر نحن هيدي أرضنا مش مستعدين لو مهما ضحينا نطلع من هالأرض.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3주 연장한 휴전은 사실상 말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기간에도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레바논 남부에 이어 북부까지 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ואנחנו נפעל ביד חזקה ובזרוע נטויה. משום שאנחנו לא מוכנים לקבל את ההתפרעות הזאת, נעשה מה שצריך כדי להחזיר את הביטחון לצפון.
끝모를 전쟁 속에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10월 총선에서 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린 두 전직 총리가 합당으로 다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אחרי 30 שנה של נתניהו, הגיע הזמן להיפרד ממנו ולקחת את המדינה לדף החדש, לפרק החדש, ואת זה אנחנו נעש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합이 의회 과반을 차지해 네타냐후의 우파 연합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달해 생산 시설이 곧 폭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막대한 양의 원유 라인이 막히게 되면 기계적 문제와 압력으로 내부에서 폭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정 가동을 중단하면 이후 다시 가동하더라도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해상 분석업체인 탱커 트래커스를 인용해 이란이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460만 배럴 상당의 원유를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55달러로 전장보다 2.11%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6.42달러로 전장보다 2.14% 올랐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하며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권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0.9% 보합세인 6,53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6,657까지 올라서는 등 사상 처음으로 6,600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뒤 숨고르기를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며 2.15% 상승한 6,615로 장을 마감했는데 지수 상승에는 뉴욕 증시에서 인텔을 포함한 반도체주 급등과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AA 투자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수혜 확대가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5.7% 넘게 급등했고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 2.28%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0.77% 오른 1213으로 장을 시작한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폭을 키워서 1.86% 오른 1226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전 2,400조 원대에 있었던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랠리에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종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은 한때 1,469원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물가 부담이 커진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규모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입니다. 1차 지급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을 우선합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각각 부산 북구갑과 충남 아산을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총괄했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를 만나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도 함께했는데 하 수석의 마지막 청와대 일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로 판이 커진 부산 북구갑에 하 수석이 도전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아이에게 미래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나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기준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나가려면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특히 하루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하 수석과 저녁을 함께하며 설득 작업을 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분석됩니다.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다. 그러니 결심해달라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전운수 대변인 역시 사퇴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출사표를 던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달 1일 대변인으로 승진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경험과 젊은 여성 후보 공천 필요성이 맞물려 차출될 거란 해석입니다. 청와대에서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 대변인과 경기 안산갑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까지 모두 4명이 국회 입성을 노리게 됐습니다.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들의 선거 승패는 물론 차기 대변인직과 AI 미래기획 수석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돼 연임에 도전합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마무리 단계지만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위태롭고 선대위원회 출범도 유언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뜻밖의 공천 컷오프 결정 뒤 삭발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거쳐 김영환 충북지사는 9.4일생 경선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한 뼘 더 이른바 한국 시리즈 경선에서 도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격돌합니다. 공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천을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할 방침인데 전략 공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는 부산 북갑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대구 달성도 경쟁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전략 공천보다도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기지사 한 곳만 빼고 15곳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쳤지만 당 상황은 갈팡질팡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과 이선 후퇴 요구까지 입지가 위태로운 장동혁 대표는 타겟책으로 원로들과의 면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서청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당 쇄신 방안 등 고민을 털어놓고 전국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의 원로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고언을 듣고 판단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지역 일정도 못 잡는 식물 대표란 비아냥은 여전하고 방미 일정을 계기로 사실상 고리 상태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엉터리들한테 속아서 갔다 오신 게 아닌가. 감상 추정이지만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간 발언을 자제했던 당내 개혁파 모임 대한과미래도 조찬 모임을 재개해 선대위 구성과 원내대표 조기 선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내 다선 의원들에게 중앙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확답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일 생각이라는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약 3개월 만에 나옵니다. 항소심 변론은 단 한 번의 준비기일과 2번의 공판기일만 거치며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을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와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금품 전달 당시 김 씨가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심은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의 원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힌다면 김 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선거 공판의 법정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야 회의를 개최하며 내란을 뒷받침할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대 특검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해 대검찰청을 통해 서울고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 붙잡혔습니다. 멧돼지가 포획되기 전 인근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목격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사납게 몸부림칩니다. 목덜미를 잡은 소방대원은 거친 몸짓에 오히려 멧돼지에게 끌려갑니다. 다른 소방대원은 올가미를 걸어보려다 돌진하는 멧돼지를 간신히 피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한 건 새벽 4시 반쯤. 멧돼지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우나와 세탁실이 있는 주민들의 생활공간까지 침입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더거덕더거덕. 그래서 왜 말발굽 소리 돌아봤더니 멧돼지가 주차장으로 막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50여 분 대치 끝에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다만 멧돼지는 포획 도중 폐사했고 구청으로 인계됐습니다. 멧돼지가 잡힌 아파트 길 건너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며칠 전부터 목격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야간 캠퍼스 출입을 자제하라고 안내하고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며칠째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에 나타난 멧돼지와 동일한 개체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신고가 접수된 야생 멧돼지는 지난 2022년 205마리에서 재작년 486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전 우월드가 지난 8일 발생한 늑대 탈출 사고와 관련해 다음 달 말쯤 재개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이 진행되며 5월 초 어린날 연휴 기간에도 휴장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우월드 측은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 재개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동물들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자 주주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4만여 명 규모의 투쟁 결의대회를 열 때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주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남겨놓을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결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노사 양측에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평양에 짓고 준공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러시아 고위급도 대거 참석해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는데 5년 단위의 중장기 군사협력 체결도 예고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해외 군사작전 전투이윤 기념관으로 이름 붙인 러시아 파병 기념관이 착공 6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크루스크 지역을 북한군 참전으로 탈환에 성공했는데 딱 1주년에 맞춰 준공식을 연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하원 의장과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준공을 알리는 연설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러 관계를 피로 쓴 신의와 단결의 역사로 표현하며 북한군의 희생과 기여를 부각했습니다.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 불굴의 전투 정신과 고결한 희생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독한 편지에서 북한군을 치켜 세우며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호응했습니다. 북한군 참전 이후 밀착된 북러 관계가 크루스크 해방 1주년을 계기로 더 진화하는 형국으로 북한으로선 러시아에 좀 더 명확한 파병 청구서를 공식적으로 내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군의 역할을 당당히 밝힘으로써 향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첨단 기술과 경제적 지원 등이 시혜가 아닌 정당한 대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별도의 회담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은 향후 5개년간 군사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년 단위의 중장기적 군사협력 공식화를 예고한 것으로 합동 군사훈련이나 방산협력 등이 예상됩니다.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긴밀화되고 있고 공고가 되고 있는 동향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동향들과 함께 좀 동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전 이후에도 북러 간 모든 분야에서 전방의 밀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간 협력이 가속화되는 제도적 동맹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자진해서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뉴토끼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서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면서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토끼는 당국의 지속적인 접속 차단 조치에도 복제 도면을 생성해 운영을 이어왔는데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복잡한 심의 절차 없이 불법 사이트 발견 즉시 차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추정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안전공업 공장 동관 철거 작업이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조건부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으며 안전공업이 선정한 업체가 철거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동관 3층과 옥상에 있는 차량을 이동시킨 뒤 진행되며 수사팀은 화재 감식이나 유류품 확보 등을 위해서 현장을 계속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후까지, 강원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30mm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고 호남과 경북 북부에는 아침까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 그리고 쌀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7도, 광주 18도, 대구 22도 등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두릅이 제철인데요. 두릅을 먹으면 혈액 속으로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혈중 지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과 항암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두릅은 데쳐서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데요. 초고추장에는 설탕이나 물엿 등 단순 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초고추장의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양념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